43주년인데요. 나라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냉엄한 국제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스스로 강해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지금부터 제43주년 5.18 민주화 기념행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체로서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김영복 부모님께서 기념 행사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라도의 광주, 전남, 전북은 한 울타리에서 100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호남 정신의 뿌리가 살아 숨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정의와 민주 그리고 저항은 의양 호남의 정신적 지주이자 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40여만 향후는 정부의 향후 중에서 처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개선 발전시키고 더 높은 의양 혼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행사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39주년과 41주년 그리고 42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강연을 3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도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슬로건으로 제43주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과 강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신군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한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사망자 1193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자 3139명, 구성 및 고문 피해자 1589명을 발생시켜 지난 40여년간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도 한때 광주 소요 사태, 광주 사태, 폭동 등으로 매도를 당한 긴 세월 동안 그 의상을 찾지 못하다가 1990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6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17년 만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해 오다가 2003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하고 2022년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피해자가 5.18 국가 유공자로 지정과 광주망월동 묘역을 국립 5.18 민주묘지로 승화되는 등 꾸준히 그 명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018년 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위원회가 금년 말까지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했다는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이 그 정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호남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그 열흘간의 항쟁이 남긴 숭고한 민주 정신을 기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5.18 기념식 지정곡인 임을 향한 행진곡은 홍콩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애창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진상규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한치의 빈틈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을 계기로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인물들을 가슴속 깊이 기리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단 법인 고향 특례시 호남향후의 연합회 문장수 총회장 권한대행 겸 추진위원장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입니다. 먼저 5.18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5월은 계절의 여왕과 가정의 달 그리고 생명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랑과 생명 그리고 희망의 5월은 그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이 애이는 뜻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계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강주와 그 인근 전남북 지역에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비인간적인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는 비극적인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빈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시황강의상 할 말이 많으나 다음에 훌륭하신 분들에게 기념사를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준호 고향글 국회의원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전주 출신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5월 그리로부터 4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공간과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날을 기리고 기억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의 거룩했던 희생 그리고 숭고한 그 뜻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섭섭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남향후의 주관으로 고향 특례시에서 열린 오늘 기념식에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기념사는 물론이고 이 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호남인이자 그리고 이 고향 특례시의 시민으로서 강한 유감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은 국가가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리를 겨누었던 명백한 국가 폭력이죠. 하지만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5월에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올해 마무리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점에 있어서도 남은 국회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으면서 여당과 야당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후보들 간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로 이 부분은 양당 간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 정부에서도 이 공약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우리 호남민들의 정치적, 정신적 지주이신 정세균 총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명순 지역위원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바로 고양시의 고양갑 지역위원장 문명순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5.18 정신, 5월 정신을 기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호남향후의 연합회, 그리고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을 비롯하여 정말 그 모래시계 세대의 그 정신을 기리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랑스러운 고양 시민으로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곳이 바로 우리 고양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발산 사저가 이제 또 기념관으로 거듭나 있고요. 또 총리님께서도 그때 기념관에 또 봐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기념관이 사실은 시장이 바뀌면서 좀 쓸쓸해졌고요. 또 오늘 또 시장과 의장이라든가 그렇게 좀 빈자리가 보이는 부분은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정신 그리고 5월 정신, 특히 고양 시민으로서 저 또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고양갑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어린 시절 목포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신촌 내거리에서 5월 바로 그때 국민은행 신촌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초릇한 그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늘 마음에 빚이 있고 그렇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자랑스러운 고양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기념식과 또 강연회를 이루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장수 총회장님 또 김명복 고모님 이렇게 좋은 그런 기회를 또 성기껏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총리님 이렇게 해마다 고양시에 각별한 애정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드립니다. 5월 정신 기리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 하나마 그림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혁 당협위원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오늘 고양시에서 열린 제43회 광주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을 맞아서 피해자 유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온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 참석하는 걸 놓고 일부 또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정치인이 왜 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거길 도대체 왜 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그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소회가 있습니다. 저는 5.18 민주화운동이 터졌던 그 다음 해 19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는 그런 애매한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광주의 비극이 터진 지 한 해 뒤였습니다. 새내기 시절 정말 바람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은 젊은 대학생에게는 정말 피를 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광주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저의 삶의 궤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해마다 5.18이 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비극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젊은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 부대표 고은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43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5.18 민주영령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올바른 정신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고 또 공평과 정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호남 향우님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위해 광주광역시 시장님과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지사님께서 기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 기념사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의미와 취지를 육성으로 전달하고자 우리 연합회 이현노 대협력위원장님께서 대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특례시 호남향후의 대협력위원장 이현호입니다. 강기정 광역시장 기념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사단법인 고향 특례시 호남향후회 연합회에서 함께 개최해 주셔서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문장수 총회장 권한 대행과 향후 여러분께서 고향 강주를 늘 가슴에 담고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서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서 특별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심에 기념식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도 계속 연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의 장영건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록 지사는 광주 5.18 본행사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참석을 못하지만 곧 이곳과 마음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기념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5월 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늘 큰 힘이 되어주시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장수 총회장, 고향 대행님을 비롯한 40만 호남 향후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강연을 통해 5.18 민주정신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실 정세균 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최성 전 고향시장님께 기념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까지 이렇게 또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문장수 회장님, 또 김영복 우리 고모님을 비롯한 고양시 호남 향후에 이번 주최 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에서 하는 5.18 행사가 이렇게 성대하고 또 전직 총리님까지 모셔서 이렇게 특별히 기념하고 또 5.18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양시의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43년 전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경험했던 광주 5.18은 말 그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떨쳐 일어나는 그런 정말 진정한 민주, 평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43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도 그 어느 때보다 5.18 정신이 계승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같으면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5.18, 5.23, 66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에 행사가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당선되고 광주 5.18 공원묘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전이라는 것이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감옥전이 상무대 그 상설 무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구경을 했으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 교육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례에는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을 설정하도록 해놨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서 민주화운동 교육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그때 대의적으로 우리랑 협의를 하면서 그 숭고한 뜻을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파해야 되고 더 많이 위태로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다시 5월 민주주의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정세현 총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 또 재계 상무 이사님까지 정계, 재계, 관계에 삼박자를 갖춘 아마 지도자는 우리 역사상에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저희들과 고향이 같은 전북 진안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미국 페퍼다인 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학력을 마치셨습니다. 재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그룹 상무이사, 정치계로서는 15대부터 20대까지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열린우리당 대표이신 의장, 민주당의 대표이신 대표 최고위원,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관료로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제46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관 재계 삼박자를 두루 갖춘 우리 총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총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여름 날씨죠? 예, 이 5.18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5.18 정신 또한 그렇게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고양시에서 이렇게 5.18 기념식을 개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다시 5.18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5.18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과거 얘기 조금 하고요. 오늘 얘기도 하고 또 5.18 얘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이 그 어느 해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해 3.1 운동이 있었던 해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0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아마 그 당시에 한 6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35,000달러가 넘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었죠. 이 유엔의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운크타드라고 하는데 그게 한 6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구가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개발도상국가 또 선진국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있다가 3년 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여기 웅크타드가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남북한 합치면 7,5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갔죠. 그래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들을 3050 클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많을 것 같죠?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그런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약소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면 이제 나라가 커야 대국이죠. 강하면 강국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약소국은 절대 아니고 강중국 정도는 된 거 아닌가.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그 해외 나가서 강연을 가끔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짧은 영어로 하니까 그분들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안 졸게 하는 방법이 뭔가 연구해서 고안해낸 게 BTS, 블랙핑크, 50-50 얘기를 하면 절대 안 졸아요. 그리고 막 박수를 쳐요. 이제 이런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K-팝, 또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이 스포츠 스타들, K-무비, 또 K-방역에 이르기까지 요새 해외 나가서 한국 식당 가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주로 한국 식당을 찾았는데 지금은 현지인들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에 성취한 그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다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빛나는 역사를 한마디로 저는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앞으로 또 100년이 우리 앞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요즘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부유하고 더 힘좋고 더 건강하게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지금이 아마 단군 이래 우리 한민족이 최고의 역량을 키워온 때가 아닌가. 요새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군사적으로 세계 6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탱크를 사가려고 난리고, 우리 군사 관련된 그런 장비를 살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아마 방위산업 수출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아마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고에 지금 올라 있는데, 지난 70년 동안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에는 독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신탁통치 시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6.25 전쟁이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됐는데, 이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상향했어요. 우상향. 이게 계속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피크에 와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바꾸면 큰일이다.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 혹시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하고 거꾸로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이제 5.18 43주년인데요. 여러분들 챗GPT라고 아시죠? 제가 한번
요새 이제 그게 하도 그 화두가 되다 보니까 챗 GPT한테 그 5.18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이게 챗 GPT가 답변한 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입니다. 발단은 1980년 5월 17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사실은 전라남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챗 GPT가. 불만과 민주화 요구를 담은 시위가 일어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위는 군사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등에, 자, 이 5.18 민주화운동은 어떤 건가? 근데 아마도 우리 시민들의 저항, 또 반항권, 또 민주화운동, 이런 표현,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의 한 이정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2번째는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내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들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은 무기를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공격에는 절대 쓰질 않았거든요. 방어하는 데만 썼단 말이죠. 방어하는 데만. 그리고 평화롭게 이제 시위를 이어나갔죠. 그래서 이 비폭력과 평화의 숭고한 정신이 발휘된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가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했고, 또 광주시가 고립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계엄군에 의해서 고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식량이라든지 모든 음식물 같은 것도 제대로 배급이 안 되었을 텐데, 그것을 이 주먹밥을 이 부녀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5.18이 그냥 과거지사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3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현재 진행형이냐? 왜냐하면 진상규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한 번 더 제가 동원을 해봤어요. 5.18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확인 안 된 거 아시죠? 근데 발포 명령자가 누군가 짐작은 가십니까? 예, 짐작들은 다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나 봤더니, 발포를 명령했던 사람은 당시 군사정권인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챗 GPT가.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등등. 이걸 보면 이제 그 당시 5.18 희생자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상규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발포 명령자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단 말이죠. 우리가 심증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특정 정당의 모 최고위원은 이게 헌법에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없을 것 같다. 또 나도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김모 진실화해 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아마 북한이 이걸 이용하려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계속되는 폄하와 왜곡, 이거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해라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멈출 건가? 저는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된다. 제가 이제 국회의장을 했다고 말씀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회의장을 할 때 저는 헌법 개정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8분응선을 넘는가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하는 것으로 다 추진이 잘 되다가 다른 정당의 대표가 만약에 그 지방선거와 이 헌법 개정안을 같이 상정을 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때 저는 이 5.18 정신은 4.19 정신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졌죠. 그런 공감대가.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5.18 이 정신이 헌법에 명문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5.18이 헌법 전문에 명시가 되면, 그러면 아마도 그 어느 정당 사람이건 또 어떤 이 시민사회건 그것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런 엉뚱한 얘기를 못할 거다. 그래서 꼭 헌법에 명문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 좀 우리 정치가 정정당당해져야 되겠다. 정정은 바른 정치입니다. 바를 정자, 정자고 정치고요. 당당은 당당한 정당. 정치가 달라져야 되고 정당이 제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사실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 크시죠. 그래서 저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은 국민들 뵙기가 정말 민망하고, 제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우리 정치가 좀 바른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편가르기가 아니고 진짜 정치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0년 동안에 아니면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치, 그게 꼭 있어야 된다. 정당이 자신이 대표하는 그런 정파,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특히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년이 됐는데, 옛날에 영수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과거에 소원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외교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계속 1년 이상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국제 수지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환율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무르는 등의 정말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정치가 뭘 하는 겁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1번의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왜 게을리하는지, 정정당당한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가봤는데 일본 우리 정치보다 못하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투명성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 정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 제도나 국정 운영 방식도 그렇고, 저는 진짜 우리 이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국회의장을 할 때 해외에 나가서 외국의 의장들하고 이렇게 자주 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국회의장으로 의사봉을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탄핵이 있고 나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의장들을 만나면은, 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민주국가가 되었구나. 6.25 전쟁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깜짝 놀라요. 특히 독일의 하원 의장이 정말 감탄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탄핵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7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 촛불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하고 나면, 제가 종로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깨끗해요. 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종로구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싹 청소를 하고 나면 언제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최고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돈만 잘 버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까지 제일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경제와 이 민주주의를, 정치를 함께 가장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속해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 이제 우리 호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잘 아시잖아요. 예. 호남이 없었으면은 국가도 없다라고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 대첩을 명량 해제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남이 갖는 의미는 대단한 것이죠. 항상 우리 호남은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더 강조되고 민주화를 위한 헌신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호국정신,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함에 있어서 호남이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데도 우리 호남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편편한 아주 신장로 같은 도로를 쫙 달리는 게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나 정당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격차의 문제죠. 양극화, 격차, 불평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우리가 왜 지난 70년 동안 경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나라도 부자면 개인도 부자여야 되죠. 그 격차를 줄이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 그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경제적인 약자들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국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리도 그렇습니다. 글로벌리도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백신만 보더라도요, 백신. 부자 나라들은 백신이 남아 돌아가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리도 우리 국내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격차가 심하다. 일자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보건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재난이 결코 평등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 불평등과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챗GPT를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인 것은 소위 말하는 AI,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이게 사람 잡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부도 하고 배우고 또 그걸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못 쓰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 핵심이 AI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제조업이 중심이던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무엇든지 물건을 만드는 거,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동차, 조선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AI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모르시죠?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의 하인 노릇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남이 하던 걸 잘 따라하는데 선수였어요. 그것을 패스트 팔로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일본이 하는 거 이거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우리가 더 경쟁력 있게 더 싸고 좋게 물건 만들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한단 말이죠. 중국이. 그리고 새로운 기술, AI를 비롯해서 뭐 우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 챗 GPT는 그 제너레이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AI가 학습을 하는데 사람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 개의 자료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AI한테 주면은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한치의 오류나 오차도 없이 딱딱 답이 나오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을 더 키우고 특히 AI를 비롯한 신기술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한테 다가온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인구 문제죠.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출산율이 0.78 아닙니까? 합계 출산율이. 원래 2.1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0.78까지 내려와서 세계에서 제일 이 신생아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문을 닫게 생겼잖아요. 대학들이 저 밑에 남쪽에 가면은 서울에서 먼데 순서로 이제 빨리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쪽은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곧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아주 괜찮은 대학들도 이제 제대로 학생을 못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옥스포드에 이제 인구 문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옥스포드의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그랬더니 2350년이면 지금부터 한 330년 후죠. 그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제로. 그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문제, 출산 문제, 아마 우리가 과감하게 이민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 미국의 경쟁력이 이민 정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제 이 우리와 DNA가 같은 한민족이 세계에 한 750만 명 정도가 세계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살죠. 그 사람들도 좋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이민의 문호를 확 넓히지 않으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혼인의 습관 이런 것도 무슨 뭐 미혼모라고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거 일체 없이 완전히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옛날 같으면 아직 더위가 그렇게 올 때가 아닌데 더위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 지난 1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 동안에 1.5도 이상은 오르지 않게 어떻게든지 탄소 제로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 그렇게 지난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 불을 끄고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 이제 이게 이제 제철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탄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개선하는 그런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RE100이라고 해가지고 RE100 유럽의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써서 만든 제품만 수입을 한다. 그렇지 않은 제품은 특별히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매긴다. 이렇게 정책을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둔감해요. 좀 더 민감하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저 남쪽에는 소나무가 옛날처럼 잘 자라지 않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남해안에 있던 물고기가 동해안으로 올라오고요. 이게 지금 기후변화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 격차 해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기술, 또 인구 문제, 또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5.18을 생각하면 참 항상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 부르지 못하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18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제대로 잘 이어받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보다 더 빛나는 100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강이 답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핵 문제. 이것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북한보다 훨씬 강해요. 재래식 무기는. 그런데 재래식 무기하고 핵무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를 게임 체인저. 이건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그냥 바로 만세를 부른 거 아닙니까? 며칠 후에. 예?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NP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게 미국일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가진 게 별로 없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해도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뭐 금융 제재 하나만 해도 그냥 금방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것. 이제 현재는 그걸 이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우리가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리딩 엣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반도체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생산을 안 해버리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역량을 이제 더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배터리도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지금 이제 전기차가 대세 아닙니까?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반도체보다는 이제 좀 힘이 딸리죠. 아마 조금 있으면 배터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등등 미래 새로운 산업 또 미래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런 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촌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걸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이 힘이 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어디 기대서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 동맹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런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전부 다 국익, 자신의 나라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냉엄한 국제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스스로 강해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 그리고 그야말로 정보와 이런 데에 촉이 잘 발달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인지를 저 위에서 잘 내려다보면서 좌표를 잘 읽고 과감하게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된 결정을 해서 그 길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5.18 43주년을 맞아서 고양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5.18 정신을 얘기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앞으로 우리 더 정치도 잘하고 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로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행복하고 멋진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